미국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가난한 집하고 부자 간의 아이들의 성적 차이를 연구했어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었어요. 경제적 차이가 성적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죠. 경제적 차이가 그 성적의 차이를 이끌었던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견소 개식. 아이들이 4살, 6살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회식을 했어요. 제 직업이 내과 의사잖아요. 6살 된 첫째에게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실제로 아빠가 골프 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골프 연습장 갔다 오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니까. 이런 아빠였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아이들은 언제면 나하고 안 노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면 안 논대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버티는 아빠였죠. 근데 어느 순간 확 변했죠. 저는 의사가 될 때까지 FM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열심히 일하고. 근데 아빠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아빠였잖아요. 근데 아빠가 됐는데 아빠가 되어 가야 되잖아요. 좋은 아빠는 아니더라도 아빠의 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롤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 롤을 안 했냐면 인생의 아빠가 되어가는 일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거야.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금 70세 정도 됐는데 아들하고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제일 좋은 빛나는 순간인 것 같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저도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맞다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안다. 근데 언제 아냐가 중요하다. 30대 아빠가 알 수도 있고 40대 아빠가 알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다 커서 60대 70세 죽기 전에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금만 더 일찍 알면 그때부터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아서요. 그때부터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지금은 행복하고요. 제 아내 두 아이 엄마는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아이들이나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우리 아이한테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함을 줬죠.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엄마의 이런 불안하지 않고 화내거나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안에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 안온함이래요.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감정. 저희 아내는 우리한테 안온함을 준 것 같아요. 엄마들은 되게 많이 불안해 할 수 있는데요. 불안을 좀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넘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보를 아예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비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왜 보지 말아야 되냐? 인스타그램에 공부 잘한다고 올려놓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의대 들어간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가정이겠잖아요. 그럼 1000명 중에 1명 가정만 올려놓고 999명은 평범해요. 그리고 여행 갔다고 막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게 1년 중에 한 번이잖아. 1년 중에 360일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 다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봄으로써 비교가 되는 거지. 질투도 나고 속상하고 우리는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럼 계속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 올려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정보를 많이 듣거나 많이 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라 말이냐? 그러면요, 자기가 저렇게 살고 싶은 엄마 아빠를 멘토로 살 건지 공식적으로 고전처럼 내려오는 육아서들이 있어요. 그런 육아서들을 읽고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완독을 하더라도 충분하다. 첫째 수가 사춘기가 좀 있었지만 둘째 현도 사춘기가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시간을 친밀하게 보내기 때문에 딱히 뭐 기억에 남는 사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둘째 현이 아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이야기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도 물었죠. 둘째 요즘 사춘기 같다. 아빠,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분노? 증오? 아니야 아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무관심. 지금이나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얼굴 맞대지 2-3년만 지나봐, 관심도 없어. 실제로 그래요. 두 아들이 대학을 갔더니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진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즐거운데 너무 설레고 그 세상이.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사춘기를 즐겨. 저는 두 아들의 사춘기를 즐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까지 있던 그 문으로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런 문으로만 해요. 근데 이젠 아이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거죠. 친구들 관계도 급격히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급격히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대화의 문, 자기만의 관심사가 크게 달라졌어요. 한꺼번에 달라진 거죠. 천천히 달라지면 엄마 아빠도 좀 적응이 나갈 건데 갑자기 사춘기 때 좀 많이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어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지 우리도 공부를 하고 관심도 갖고 그 문을 들어가 줘야 돼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연예인을 더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공연이 있으면 뭐 같이 갈까? 아니 친구들이랑 갈래.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계속 못하게 하다가 엄마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요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사춘기가 오나 보다. 근데 아이는 게임에 너무 흥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나이가 되면 또 친구들끼리 게임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게임도 많잖아. 밤에 막 태블릿 들고 이불 속에서 막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엄마는 너무 못마땅한 거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이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를 사서 거실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하자. 그래서 그분이 남편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컴퓨터를 사서 게임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했더니 아들이 눈빛이 달랐대. 자기한테 말도 많이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춘기가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자녀는 온통 그 게임이랑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 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정확히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중2병이라고 하지만 중1 때 그런 애도 있고 6학년 때 그럴 때도 있고 대학생 때 그럴 때도 있고. 문을 찾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딴 문 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가 생활은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모르는 거는 뭐냐면요, 여가 생활이 더 재밌고 하니까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우리가 여가 생활을 서로 의논해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가 생활은 남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여가 생활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좀 역효과도 있지 않고 단점도 있을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과만을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상이냐면요, 어린 아이들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그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중간 단계의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주말에 게임을 시켜주는 그 보상 때문에 주중에 열심히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고등학교가 되면 일상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6년 동안 이런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중에는 자기 일 할 거 같고 주말은 게임하는 그런 영화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중에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는 이때까지 살면서 안 거죠. 우리가 뭐 보상 때문에 하나요? 일상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일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성장 단계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프라이버시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들 지갑이요, 고등학교 때 아들 지갑이 거실에 딱 매일 있어요. 아들 지갑 있네? 그냥 너무 궁금해서 아들 지갑 봐도 돼?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그럼 내가 아빠 지갑 봐도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볼게. 바로 닫았죠. 똑같죠.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아빠 핸드폰도 줘봐. 내가 볼게. 안 되죠. 보라고 하겠죠. 그래 봐. 너도 보일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요. 오픈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혼자 있을 때 음지에서 하려고 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실에서 만약에 공부하다 핸드폰을 보더라도요,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있을 텐데 엄마가 지적을 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찾아보는 걸 아니고 그냥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부모가 눈빛만 보내도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픈된 공간에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해주는 게 자녀들의 이런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자기들의 미디어 통제 능력을 조금씩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실에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어. 그러면 스스로 역량을 키울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거실에서는 자기 할 일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아이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거실에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럼 아들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한 40분 공부하고 20분 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도 쉬다가도 이렇게 따라오죠. 부모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자녀들이 집중을 좀 못하고 그런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고3 아들하고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40분 공부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책을 계속 읽고 있죠. 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2시간 쭉 했는데 40분만 공부하고 이게 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때는 할 일이 없었잖아. 아빠 뭐 했어? 쉴 때? 책 읽었어? 그러니까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이거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웹툰도 봐야 돼, 웹소설도 봐야 돼, 유튜브도 봐야 돼. 너무 많잖아. 솔직히 저희 때는 할 게 없었어. 오죽했으면 스포츠 신문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것도 부모들이 좀 인정해주고 여유롭게 지켜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가난한 집하고 부자 간의 아이들의 성적 차이를 연구했어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었어요. 경제적 차이가 성적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죠. 경제적 차이의 변수를 재봤어요. 경제적 차이가 그 성적의 차이를 이끌었던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이 그 차이를 만들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 집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 가정 간의 불화가 많았대요. 행복 지수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건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이 부부 간의 갈등도 많았고 부모 자녀들 간의 갈등도 많았대요. 그 집의 정서적 안정이 아이들은 가장 중요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 온 생각이 그거밖에 안 들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 집에서 공부가 되나 학교에서 공부가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자녀들이 그 걱정밖에 안 하죠. 세상에 가장 큰 걱정이 그 걱정인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서적 안정, 집이 내가 예측한 대로 돼 있어야 자녀들이 그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는 사회에 나와서도 도움이 돼요. 힘든 일을 더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우스트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삶을 끝내려고 할 때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게 하는 힘은 어릴 때 받은 사랑의 힘이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안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는 부모도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거실에 환경을 만들었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도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도 대학을 잘 갔는데 거실에서 공부한 게 효과가 좀 있지 않았냐 그런 얘기 물었더니 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학교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독서실에서 하든지 똑같았을 것 같아. 근데 아빠 내가 왜 거실에 머물렀냐면 내가 거실에 있으면 아빠 엄마가 좋아해서 거실에 있었던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덤. 우리는 거실에 같이 있을 뿐이지 덤은 자녀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거실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잘한다. 장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방법이 어떠냐? 퇴근하면 거실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머물러라. 자녀와 함께. 그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했죠. 그럼 진짜 그 자녀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할 수 없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내 품을 떠났을 때도 나하고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사이에 투자했으니